1932년 일본 최고 사령부는 병사들이 자행한 강간에 대해 처벌이 아닌 군사적 계획으로 대응했습니다. 예방하는 대신 조직화했고 규탄하는 대신 국가가 감독하는 대규모 성노예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위안소가 탄생했는데 이는 제국주의 전쟁기구의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계산된 병참 장치였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이 포로로 잡혀 순환되고 조사를 받고 관료적 정밀성에 따라 착취당했습니다.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나이, 수능도 그리고 체력을 기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군 수송로를 따라 이송되었고 지속적인 의료 감시를 받았으며 병사들의 규율, 사기 진작 그리고 건강 예방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시스템을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 왜 이 기계의 설계자들은 기소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수십 년간 이 국가적 성노예 정책에 대한 거의 모든 공식 증거를 지울 수 있었을까요? 성정치, 일본식 위안부 제도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1931년 10월 켄페이타이 헌병대의 보고가 일본 최고사령부에 접수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만주 점령군이 민간 여성을 대량 강간하여 군 규율을 초월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주 주둔군 사령부의 기록에는 그해 10월과 12월 사이에 200건 이상의 문서화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인도주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작전상의 의미 때문에 우려스러운 수치였습니다. 만주국이라는 괴뢰 국가로 변모한 만주 지역은 제국의 새로운 총력전 정책의 실험장이 되었다. 군사 전략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효과적인 점령의 세 가지 기본축, 즉 군의 내부 규율, 병력의 건강, 그리고 장기 작전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사기를 약화시켰다는 것을 감지했다. 첫 번째 위협은 규율 문제였습니다. 규율 위반은 군의 위계 구조를 약화시키는 불복종 행위였습니다. 지역 지휘관들은 허가 없이 행동하는 병사들의 질서 유지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전체 부대의 작전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우려는 의료 문제였습니다. 1931년에서 1933년 사이 만주 야전병원에서는 병사들 사이에서 4만 건 이상의 매독, 임질, 그리고 하감빈간,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병가가 위험한 전술적 취약성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 위협은 심리적인 것이었다. 제국군은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점령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는 적대적인 영토에서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병사들의 정서적 붕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다. 군역학자들은 만연한 성폭력, 성병 그리고 사기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본의 정복지 지배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위사령부의 대응은 계산된 냉소주의라는 점에서 혁명적이었습니다. 군 전략가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성폭력 행위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수시설을 설치하여 군인들의 성행위를 제도화하고 규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초의 실제 실험은 1932년 1.28 사건 이후 이어진 무력 충돌, 당시 상하이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이 도시 환경은 중국 민간인과의 근접성, 국제감시단의 존재, 그리고 세계의 군 기강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 등 특별한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원정군 사령부는 헌병에 직접 감독해 민간인이 운영하는 허가 및 통제를 받는 성매매 시설의 설립을 명령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처음 설계된 시스템은 이후 모델의 표준 기능이 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의무 등록, 군인 감독 하에 정기 건강 검진,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 건강 카드, 그리고 예정된 근무 시간에 따라 군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토큰 시스템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병참 조직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군인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밀집을 피하고 시설 이용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전염 위험을 줄이는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군인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보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하이 실험 결과는 고위 사령부에 의해 면밀히 평가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의 보고서는 성행위와 관련된 징계 갈등이 상당히 감소했고 야전병원에서 보고된 성병 사례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고된 심리적 영향도 중요했습니다. 병사들은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었고 변덕스러운 행동이나 탈영 발생률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겉보기의 성공적인 결과는 이 모델의 즉각적인 표준화와 다른 전략적 도시로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1933년에는 다롄, 칭다오, 난징 그리고 이후 베이징에도 유사한 시설이 설립되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시설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된 부분들을 포함했습니다. 개선된 기록관리 시스템, 더욱 엄격한 의료 절차, 그리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물리적 구조 등이 그 예입니다. 지역화된 전술적 조치가 국가 군사 정책으로 전환된 것은 1934년 육군성이 모든 위안소에 대한 의무적인 최소 기준을 정하는 일련의 회람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훗날 육군 대신이 된 스기야마 하지메 장군이 서명한 이 문서에는 기본적인 건축적 측면부터 상세한 의료 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당 최소 병상 수, 환기 및 위생시설, 제공해야 할 예방약의 종류, 검진 빈도, 여성 인원의 등록 및 순환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육군참모본부가 배치 작전을 위한 표준 병참 계획에 위안소를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면서 이 시스템의 확실한 제도화가 공고해졌습니다. 1935년부터 각 연대는 작전 지역 내 최소 하나의 작전 시설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아야 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식량, 탄약, 의료 지원과 같은 병참 지원의 필수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1936년 기밀 내부 문서인 장기작전 지침서에는 위안소가 간접적인 심리적 통제와 인원의 작전 준비 태세 유지를 위한 장치라는 명시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침서는 병사의 휴식과 신체적 건강을 위한 시설의 존재는 지속적인 규율을 보장하고 장기간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작전 수행 시 소모를 줄인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중요한 내부 선전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1936년과 1937년 선전부 보고서는 이러한 시설의 존재를 최고사령부가 일반 군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로 묘사했으며 제국군이 자국 군대와 일본 사회 전반에 투영하고자 했던 현대성, 규율 그리고 과학적 계획의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1935년에 제정된 재정 규정은 여성의 유지, 건강검진, 그리고 교대 근무를 위한 특정 예산을 배정하여 군 재정체계 내 상설 예산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제도화에는 전쟁 지역 군인의 성 및 건강복지를 담당하는 특정 관료 직책의 신설이 포함되었으며 이 직책들은 공식적으로 제국군 행정체계에 통합되었습니다. 1937년 중국과의 전면전이 시작될 무렵 위안부 제도는 상하이의 임시방편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규정, 예산 배정, 영구적인 행정 구조, 그리고 현대전의 필수 요소로 간주되는 군사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국가 정책으로 발전했습니다. 위안부 제도는 일본 제국의 총력전을 위한 계산된 도구로 등장했으며 군인의 성생활을 체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장기간의 점령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군사 매춘굴, 제국군의 은밀한 네트워크. 위안부 제도의 운영 효율성은 엄격한 군사 조직에 기인하는데 이 조직은 성착취를 제국군의 다른 어떤 지원 기능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치밀한 병참 작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쟁의 혼돈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무기, 식량 공급, 야전 의료 서비스 공급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술적 정밀성을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4가지 주요 시설 범주를 통해 운영되었으며 각 시설은 특정 작전 요구와 전쟁 지역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점령 지역에는 난징, 서울, 다롄, 사이공, 라바울, 바타비아와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에 고정기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시설은 견고한 건물 기반 시설, 군 규격에 맞춰 설비된 개별 병실, 기본적인 수술 도구가 비치된 전문 의료구역, 그리고 감독 인력을 위한 행정 공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관리는 군 군수 부서가 직접 담당했으며 행정 인력은 공식적으로 군 조직 구조에 통합되었습니다. 이동식 전투기지는 전장의 역동적인 상황에 대한 시스템의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전투선과 매우 가까운 곳에 설치된 이 시설들은 강화된 군용 천막, 조립식 자재로 제작된 이동식 막사 또는 내부 칸막이가 있는 특수 개조 트럭에서 운용되었습니다.
이 부대들은 군사 작전 진행에 따라 전투 부대와 함께 이동했으며 제한된 가용 기간 동안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속순환 방식으로 운용되었습니다. 이들의 정비 및 운송은 병참 부대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병참 부대는 이들을 다른 중요 자원과 동일한 관리 및 동원 규정을 적용받는 특수 군사 장비로 취급했습니다. 임시 이동 지점은 점령 작전 중이나 고강도 군사 이동 경로를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철도역, 항만시설 또는 주요 도로 교차로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이러한 지점들은 해당 지역의 병력 이동 상황과 특정 군사 작전 기간에 따라 며칠에서 몇 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설치하려면 여성 인력의 가용성과 군부대의 이동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복잡한 물류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혼합 또는 보충시설은 여러 기능을 통합된 군사회복 개념으로 결합했습니다. 즉, 최전선에서 복귀하는 병사들을 위한 신체적 휴식, 전문 의료 서비스, 그리고 예정된 성 서비스였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안전한 후방 지역에 위치하여 병사들이 새로운 전투작전에 재배치되기 전에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회복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각 시설에는 참모본부 군사사기과에서 발행한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이 있었는데 이 매뉴얼에는 필요한 물리적 구조부터 군인과 여성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장 세부적인 프로토콜까지 모든 것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표준화가 매우 완벽해서 장교는 중국 본토의 한 주둔지에서 필리핀의 다른 주둔지로 정은해도 사실상 동일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행정 양식, 동일한 운영 일정, 동일한 성과 평가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각 기지의 일일 운영은 활동의 모든 측면을 규제하는 엄격한 군 규정을 따랐습니다. 여성들은 나이, 신체 건강, 이전 시스템 경험, 그리고 수능도나 잠재적 저항력 평가 등 엄격한 운영 기준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 카드에 꼼꼼하게 기록되었으며 여기에는 신원 확인용 사진, 완전한 의료 기록, 복무 기록, 정기적인 업무 평가, 그리고 감독 인력에 대한 행동 및 태도에 대한 메모가 포함되었습니다. 주둔지 운영 시간은 각 지역에 배치된 군 수비대의 규모에 따라 달랐지만 일반적으로 주둔지는 오전 9시부터 늦은 밤까지 운영되었으며 여성들을 위한 제한된 휴식 시간은 군인들의 식사 시간과 겹쳤습니다. 전투작전 중에는 위험한 임무 수행을 위해 출동하기 전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병사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병사들은 신원, 계급, 부대, 시작 시간, 그리고 요청된 복무 기간이 기록된 번호가 매겨진 카드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이 카드들은 행정직원이 매일 수집하고 전문군 감찰관이 매달 감사했습니다. 감찰관들은 기간별 총 복무 횟수, 각 전투의 평균 소요 시간, 계급별 수요 분포, 관련 의료 서비스 요청, 그리고 시스템에서 배포한 예방 조치의 활용률 등 다양한 운영 측면을 평가했습니다. 건강 감시는 작전 체계의 핵심적이고 정교한 요소였습니다. 여성들은 3, 5일마다 의무적으로 부인과 검진을 받았고 군의관들이 감독하여 각 군의관의 개별 건강 카드의 결과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카드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감염 여부, 투여된 치료, 약물 반응, 그리고 향후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예측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감염이 발견되면 해당 여성은 즉시 격리되었고 보충센터에서 파견된 다른 여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병력의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작전의 연속성을 보장했습니다. 각 기지에 배치된 군의관들은 보조 또는 임시 인력이 아니라 작전 체계의 필수적이고 영구적인 구성원이었습니다. 각 기지에는 열대의학 및 성병 전문 교육을 받은 주둔군 의사가 최소 1명씩 배치되었고 간호직원들은 기본 부인과 시술 교육을 받았으며 소규모 수술 도구, 항생제, 봉합사, 성병 치료 용품 등이 포함된 표준화된 군 의료 키트의 제공이 보장되었습니다. 이들 병력이 작성한 의료 보고서는 각 연대의 월별 병참 파일에 자동으로 통합되어 특수 군사 자원 유지의 또 다른 측면으로 여성의 건강 및 작전 수행 능력을 다루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질병률 통계, 적용된 치료의 효과, 병력 가용성 예측, 그리고 보건 프로토콜 최적화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콘돔 배급은 군복, 식량, 의약품 공급을 담당하는 병참 부대에서 관리하는 정규군 보급 체계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각 병참 부대는 정상 작전 기간 동안 매주 1,200개에서 2,000개의 콘돔을 배급받았으며 작전 중이거나 수요가 많은 기간에는 그 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콘돔 배급은 병참부 참모가 도장을 찍은 공식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되었으며 표준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의료진이 직접 배급을 감독했습니다. 미 잠수함의 일본 상선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으로 공급망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시스템은 콘돔을 세척 및 소독 후 재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비상 프로토콜을 시행했으며 이 절차는 콘돔이 완전히 손상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상황에 대한 적응은 극심한 군사적 압력 속에서도 시스템이 우선순위를 유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여성들의 주둔지 간 이동은 다른 복잡한 군사 병참 작전과 마찬가지로 육군 병참부에서 철도 및 해군 수송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경로를 통해 관리했습니다. 사용된 군용 열차에는 대중교통을 위한 칸막이가 있는 개조된 차량, 개조된 환기 시스템,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포함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며칠에 걸쳐 진행될 수 있는 이동 동안 여성들의 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무장군경과 의료진의 동행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양공까지 주요 작전 중심지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는 군 직접 통제해 징발된 민간 선박을 활용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전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구축함의 호위를 받았으며 수송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 병력 및 보급품 이동과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승선 기록에는 포괄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송된 여성의 정확한 수, 구체적인 최종 목적지, 출발 날짜 및 시간, 배정된 호위 인원의 이름과 계급, 군의관이 인증한 건강 상태, 그리고 항해에 필요한 의료 및 식량 재고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목적지의 의료 기록과 자동으로 상호 참조되어 완벽한 시스템 추적을 보장하고 수송 인원을 현지 작전에 즉시 통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재정 구조는 각 주둔지를 자체 수입원을 가진 독립된 재정 단위로 만들었지만 전문 육군 장교들의 정기적이고 엄격한 감사를 받게 했습니다. 병사들이 납부한 돈은 여성들에게 직접 이체되지 않고 담당 장교가 체계적으로 징수하여 군 기관 내 다른 수입 창출 활동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는 공식 회계 장부에 기록되었습니다. 가격은 사용자 등급, 서비스 기간, 시설 유형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한 공식표에 따라 지역별로 표준화되었습니다. 1938년 문서화된 요금 체계는 센센과 엔옌으로 표시된 가격을 확립했습니다. 기본 서비스 30분은 1엔, 1시간 연장 서비스는 1.5엔, 고위 공무원 전용 개인 서비스는 최대 3엔이었습니다. 청구서에는 의료용품, 여성식사, 숙박비, 교통비, 그리고 감독 직원의 행정비 등 모든 운영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공식적으로 회계장부에 임금으로 기록되는 금전적 수당을 받았지만 이 금액은 각 부서에서 창출한 총소득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의료비, 공식표에 따라 계산된 생활비, 본사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그리고 감독, 경비, 관료적 관리를 포함하는 행정서비스라는 광범위한 항목은 명목 기본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제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각 여성의 활동으로 창출된 총소득의 10% 미만으로 체계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 강제 징집과 대량 이동. 위안부 제도를 위해 여성을 대거 모집하려면 일본 국가기구의 직접적인 연장선 역할을 하는 대륙 전체에 걸친 작전망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강제 모집 체계는 군사조직, 식민지 행정부, 정보망, 그리고 민간 중개기관을 산업적 규모의 작전으로 통합했습니다. 이 작전은 문서화된 절차, 확립된 경로, 그리고 전쟁 수행에 변화하는 필요에 따라 검토되고 조정되는 구체적인 양적 목표를 바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대량적이고 체계적인 모집은 1930년대 중반 시스템의 급속한 확장으로 일본과 그 지배 지역에 존재하던 매춘 조직의 수용 능력을 완전히 초과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육군성은 일본의 통제 또는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서 여성을 대량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조직하고
관리할 지정된 계약자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공식회람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명칭이 보충 서비스 제공 지침인 이 지침은 일상적으로 체계적인 강압, 고의적인 정보 조작,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의 악용에 기반을 둔 운영에 대한 명백한 법적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모집 계약은 대량 포획 작전의 겉보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행정적 허울을 형성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노동계약으로 제시된 이 문서들은 점령진의 군수공장, 군병원, 군식당에서 유급 고용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후년에 회수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은 의도적으로 세부 사항이 모호했고 실제 근무 조건, 근무 시간, 구체적인 근무 장소 또는 가족과의 연락수단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었으며 대부분의 문서화된 사례에서 직접적인 압력이나 제공된 업무의 실제 성격에 대한 노골적인 기만을 통해 체결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모집작전은 특정 지역과 당시의 현지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최빈곤 지역을 비롯한 빈곤한 농촌 지역에서 중개인들은 농민가족의 경제적 절박함을 조직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농민가족의 생존은 물론 부양가족의 생활 여건을 크게 개선해줄 임금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속에는 어린 동생들의 교육, 병든 친척의 의료 지원, 주택 및 농지 개선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불황, 불법 매춘, 적절한 가족 서류 미비, 반일 반체제 세력과의 연루 등 완전히 조작된 혐의에 근거한 자의적 체포를 포함하여 더욱 직접적인 수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체포는 연령, 외모, 그리고 수사 또는 상당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족이나 사회적 연줄의 부재 등 미리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여성을 식별하고 체포하도록 특별히 훈련된 지역, 캠페이타이 부대 또는 보조 경찰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일본 식민지 경찰이 이러한 체계적인 작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성징청의 사회통제부는 사회적, 경제적 또는 가족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여성들에 대한 상세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파일을 유지 관리했는데 이는 사실상 신병 모집 작전의 선발 목록 역할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름, 나이, 가족 구성, 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사회적 관계, 그리고 실종 시 저항이나 신고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 포괄적인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고 선발된 여성들은 공식적으로 수송 및 훈련 중대로 이송되었는데 이 중대는 제국군이 완전히 통제하는 행정 전선 역할을 했습니다. 이 중대는 민간인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잠재적인 국제감시단의 관심을 끌지 않으면서도 대량 이송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관료적 은폐막을 제공했습니다. 필리핀, 버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점령지에서는 외교부를 통해 직접 작전을 조정했으며 외교부는 협력자, 전직 식민지 관리, 일본의 호의에 의존하는 상인, 보호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협조를 의향이 있는 현지 범죄 집단 중에서 모집한 현지 요원과 정교한 정보 네트워크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자와 협력자들은 구조적 취약성이 높은 농촌 지역사회를 식별하는 구체적인 책임을 맡았습니다. 즉 전쟁으로 인해 빈곤해진 마을, 군 징집이나 처형으로 인해 성인 남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지역, 일본군의 존재가 제한적이고 조직적 저항이 최소화된 지역, 외부 권위를 수용하거나 젊은 여성을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결정에 복종시키는 문화적 전통을 가진 인구가 해당됩니다. 지방당국의 체계적인 포섭은 징병제도의 효율적인 작동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을이장과 지방행정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지역회의를 소집하여 완전히 가짜이지만 겉보기에는 합법적인 공식 서류를 첨부하여 일자리를 제한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매력적인 재정적 약속과 일본 당국에 협조하지 않거나 제국의 전쟁 노력에 비협조적으로 낙인 찍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암묵적 또는 명시적 위협을 통해 계산된 압박을 받았습니다. 민간 중개자들은 중앙군사 조직과 분산된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작전적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소외 계층에서 모집되는 경우가 많은 이러한 요원들은 성명, 정확한 나이, 구체적인 가족 관계,
외모 평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잠재적 표적으로 지목된 각 여성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회복력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 상세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목록을 유지했습니다. 이 명단은 공식 승인을 위해 지역 군사무소에 체계적으로 전달되었는데, 이는 완전히 계층적인 절차를 거쳐 지역 단위에서 해당 군사 지역사령부, 즉 중국 원정군, 남방군, 관동군, 그리고 특정 작전 지역을 담당하는 기타 주요 사령부로 승격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앙 집중화된 절차는 효율적인 조정을 보장하고 업무 중복을 방지하며 각 전쟁 지역의 여성 인력에 대한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작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풍부한 기록이 있는 사례에서 미성년 여성은 군 시스템에 민감한 시설 근무, 최소 연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성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문서 위조는 군 행정 전문 부서에서 직접 조율되었고, 위조 기법 및 공문서 취급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관료들에 의해 실행되었습니다. 여성들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작업은 완전히 표준적인 군수 작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육군 수송부가 특수 군용 열차와 제국 해군의 엄격한 통제해에 징발된 민간 선박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했습니다. 각 호송대에는 무장경비 호위대인 캠페이타의 대원들이 탑승했고, 몇 주에 걸친 장거리 이동에는 군의관들이 인력의 건강 관리를 담당하며, 이러한 이동 과정에서는 과밀, 영양 부족, 질병 노출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여성들은 국적과 목적지에 따라 체계적으로 그룹으로 편성되었고, 이송 과정 내내 이름을 완전히 대체하는 식별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숫자 코딩 시스템은 이송 중 어떠한 형태의 외부 소통, 개인 식별 또는 이해 제기도 차단했습니다. 모든 경로의 검문소에서 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했으며, 전체 작업은 탈출, 조직적 저항 또는 시스템 외부의 친척이나 당국과의 소통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수송로는 모병센터와 군사작전 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영구적인 물류 통로로 확립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자주 이용된 주요 경로는 부산항에서 일본 본토의 시모노세키까지 이어졌고, 이후 육로로 히로시마까지 이동하여 추가 서류 처리를 거친 후 해상을 통해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최종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정기적으로 기륭항을 출발하여 나가사키로 가는 대량의 화물이 운송되었는데, 그곳에서 여성들은 여러 목적지로 재분배되었습니다. 주요 점령 도시의 시설을 위해 필리핀으로 천연자원 추출 작업과 관련된 기지를 위해 포르너로, 그리고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일본의 군사적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네덜란드령 동인도로 이동했습니다. 대륙 교통 체계는 기존 일본 철도망과 점령 지역의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특별히 건설된 철도 노선을 광범위하게 활용했습니다. 난징, 칭다오, 베이징과 같은 도시의 처리센터에서 다롄과 칭다오와 같은 전략적 항구로 정기적으로 특별 열차가 출발했으며, 그곳에서 여성들은 라바울과 투르크와 같은 점령섬의 시설과 중부 및 서부 태평양 열도의 여러 기지를 포함한 태평양의 최종 목적지로 체계적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937년부터 1944년까지 위안소로 여성을 이송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된 500건 이상의 대중교통 운행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이용 가능한 수송 능력과 최종 목적지의 특정 인력 수요에 따라 호송대당 평균 200명에서 400명의 여성이 이동한 것으로 신중하게 계산되었습니다. 가장 바쁜 해는 1942년으로 한국과 만주에서만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작전 지역으로 약 8만 건의 개별 이동이 기록되었습니다. 여성을 특정 기지에 최종 배치하는 것은 전문 병참 기획자들이 개발한 엄격한 군사 기준을 따랐습니다. 각 작전 지역의 병력 수요에 따라 배치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으며, 군사력이 집중된 지역에는 예정된 부대 순환 배치 일정에 맞춰 여성 병력이 지속적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운영 위험 수준은 신체적 능력과 심리적 회복력 평가에 따라 배정된 여성 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젊고 신체적으로 회복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여성은 일반적으로 수요가 더 강렬하고 지속적인 후방기지에 배정되었고, 나이가 많거나 이전에 해당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조건이 더 위험하지만 활용도가 낮은 활성 전투 지역이나 이동식 시설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족적, 언어적 고려사항 또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조직적인 저항이나 탈출 시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기존 정책에 따라 최종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여성들이 점령지에 배치될 때 현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이는 지역 시스템에 쉽게 통합되고 갈등이나 작전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오해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한국이나 만주 지역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지 언어와 관습에 대한 지식 덕분에 지휘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중국 본토에 남아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고향에 남아 현지 언어와 지리적 조건에 대한 지식 덕분에 특정 작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남용의 관료주의, 기관의 관리자로서의 국가. 위안부 제도는 일본 국가의 완전히 통합된 행정 기능으로 운영되었으며 여러 부처에 걸쳐 조율되고 대량 성착취를 다른 일상적인 정부 업무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전문화된 관료 조직에 의해 감독되었습니다. 국가기구 내의 이러한 깊은 제도화는 그것이 전쟁의 주변적이거나 은밀한 일탈이 아니라 전시 다른 핵심 정부 기능을 특징 짓는 것과 동일한 행정적 꼼꼼함을 통해 시행된 공식적인 정책이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육군성, 외무부, 보건부 간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공식 서신 교환을 통해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각 부처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육군성은 운영물류, 시설 보안, 인력 수송, 그리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군부대와의 협력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관리했습니다. 보건부는 보건 프로토콜 준수 여부를 수립 및 모니터링하고 의약품 및 의료 장비 공급을 관리하며 각 의료시설에 배치된 전문 의료 인력의 훈련을 조정했습니다. 외무부는 점령지에서 필수적인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현지 식민 행정부와의 관계를 관리하며 정보망과 협력하여 잠재적인 저항 또는 국제적 노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무력화했습니다. 각 부처 대표 간 조정회의는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상세한 공식 회의록을 통해 완벽하게 기록되었습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 이름과 직책이 포함된 참석자 명단, 채택된 특정 결정에서 다룬 주제 요약, 새로운 정책의 시행 일정, 그리고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 배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각 부처는 시스템 관련 정책의 시행 및 모니터링을 상시 담당하는 전문 고위 공무원을 지정하여 제도화된 성착취의 모든 측면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상설적이고 전문적인 관료 조직을 효과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위안소를 특별히 겨냥한 작전 명령은 관련 군사 작전 전구에 따라 해당 지역 사령부에서 정기적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중국 원정군, 동남아시아 담당 남방군, 만주 관동군을 비롯한 주요 사령부는 관할 구역 내 시설의 최적 규모를 결정하고 지휘해 있는 병력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여성의 구체적인 수를 정하고 일일 작전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정의하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일정에 따라 인력 순환을 조정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특히 활발한 군사 작전, 예정된 부대 순환 또는 지역 전술 상황 변화로 인해 병력 배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지역에서 최소 한 달에 한 번 체계적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각 공식 문서에는 인원 배치표, 발령 사령부 관할 구역별 특정 식별 코드, 충족해야 하는 정량적 작전 성과 매개 변수, 그리고 지시 준수 여부를 중앙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고 시스템 등이 포함된 상세한 기술 부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공식 문서에서 여성은 일련 번호와 미리 정해진 기능 범주로 언급되었으며 행정적으로는 제국군의 종합적인 인적 물적 자원 관리 시스템 내에서 특수 군사 장비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비인격화는 병참 작전으로서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개인적인 고려사항을 제거함으로써 관료적 처리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모든 위안소에 체계적으로 적용된 군감사 제도는 제국군의 다른 모든 병참부대 감사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표준 절차를 따랐습니다. 군 회계 교육을 받은 전문 감사관들이 분기별 의무 방문을 실시하여
각 시설에서 생성된 모든 재무 기록을 철저하고 상세하게 검토하고 의료 및 식량 재고를 철저히 점검하여 재고와 소비 기록을 대조하고 감사 기간 동안 실제 근무 시간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보건부가 제정한 보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 생성된 감사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지역별 전문 행정사무소에 집중 관리되었고 이후 종합보고서로 통합되어 고위사령부의 검토를 위해 본부에 정기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1942년에 구체적이고 잘 기록된 사례는 중국 영토 내 63개 현역 기지에 대한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각 시설에 대한 개별 보고서에는 담당 군 감사관의 이름과 계급, 기존 기준과 비교한 정량적 생산성 지표, 비효율성을 파악한 운영비용 상세 분석, 그리고 각 시설의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 결과는 지속적으로 저조한 성능을 보이는 시설의 해체, 높은 효율성과 확장 잠재력을 입증한 발전소의 추가 자원 할당, 활용도 최적화를 위해 여성 인력을 여러 지역에 전략적으로 재배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운영 프로토콜 수정 등 중요한 운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국유 기업이나 특수부대에 적용되는 기준과 완전히 동등한 엄격한 경제 및 운영 효율성 기준에서 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재정 관리에는 여성들을 위한 공식적인 급여 지급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군기관에 고용된 민간 인력에 대한 기존 규약에 따라 제국군 전문 회계부서가 직접 감독했습니다. 명목 임금은 의도적으로 최소화되었지만 군 공식 회계장부에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됨으로써 전체 시스템을 겉보기에 정상적인 고용관계로 행정적으로 정당화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노예제로 명백히 식별되었을 작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배정된 명목 기본급에서 여러 지출 항목이 자동으로 공제되었습니다. 공식표에 따라 계산된 생활비는 실제 비용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질병 치료와 의무 예방 검진을 모두 포함하는 의료비, 여성의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여성에게 소급 청구된 교통비, 여성의 사전 동의 없이 소급 청구됨, 그리고 감독, 보안, 관료적 관리 및 기타 일반 운영 비용을 포함하는 행정 서비스라는 광범위하고 의도적으로 모호한 항목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공제 때문에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상징적인 부분으로 줄어들었고 이는 각 여성이 창출한 총소득의 5% 미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이고 잘 기록된 사례들을 통해 주로 한국과 대만에 있는 여성들의 친척들에게 정기적으로 은행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중간 관리직 공무원의 구체적인 승인과 공식 문서를 통한 수취인의 신원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한 감독에는 모든 발신 및 수신 서신에 대한 체계적인 검열, 가족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우편 주소 조사, 그리고 자금이 시스템의 기대에 따라 수령 및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역 식민지 관리들의 정기적인 가정 방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시스템과 관련된 은행 계좌는 수취인의 실명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 복잡한 숫자 코드를 체계적으로 사용했으며 일본군 은행이나 요코하마 정금은행의 특별인가 지점과 같은 군 금융기관에만 독점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금융구조는 시스템에 추가적인 관료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관련 통화 거래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인 통제를 용이하게 하여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감독하고 부정행위나 금융 시스템을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주둔지에 상주하는 의무 및 행정 인력은 군 조직의 필수적이고 공식적인 구성원이었으며 계급 책임 그리고 권한 체계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열대의학 및 성병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와 기본 부인과 진료를 교육받은 간호사 외에도 각 시설에는 위생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보건검사관, 의료용품 관리를 담당하는 군약사, 기본 물류를 담당하는 병참 보조원, 그리고 의료 및 행정문서 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군서기가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력은 다양한 운영 측면에 대한 자세하고 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공식적인 책임을 맡았으며
이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군 보건부에 전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고 기간 동안 수행된 건강검진수, 효능평가와 함께 시행된 치료의 유형 및 수량, 추세 분석을 통한 감염 탐지 및 관리, 보충 요청과 함께 필수 약물의 가용성, 감독해 있는 여성의 운영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미래 생산성 예측이 포함됩니다. 의료보고서는 육군 의무부에서 특별히 제정한 완전히 표준화된 형식을 따랐으며 군 의료 정보 시스템에 자동으로 통합되어 주둔지 여성들의 건강을 군 예방의학의 핵심 요소로 다루었습니다. 30일에서 45일마다 전문 순회 의료 대표단이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존 보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군 의료 기준에 따라 예방 치료의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각 본부에서 체계적으로 작성한 현장 보고서는 필수적인 운영 평가 도구였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한 정량적 효율성 분석, 감독 대상 여성에 대한 상세한 행동평가, 그리고 운영 최적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권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특정 기간 동안의 이용 빈도, 제공된 서비스의 평균 지속시간, 배포된 예방조치의 이용률, 재발하는 문제 파악을 포함한 여성들의 징계 행동, 그리고 문제 사례 처리를 위한 권고안과 함께 감독 직원에 대한 태도 평가 등 운영 측면을 측정했습니다. 불타오르는 증거,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계획.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은 현대사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은폐 작전 중 하나를 즉각적으로 촉발했습니다. 제국의 항복 선언 후 몇 시간 만에 최고사령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대규모 증거 인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연합군이 군 및 정부 기록 보관소에 접근하기 전에 위안부 제도에 대한 모든 문서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패배의 공포에 대한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법적, 정치적, 외교적 결과로부터 일본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된 비상계획을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8일 항복선언 후 불과 72시간 만에 제국 참모본부는 중국, 동남아시아, 태평양의 섬나라에 주둔한 군대를 포함하여 해외에 배치된 모든 군부대와 체제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일본 영토 내의 모든 시설에 동시에 최우선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증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파기 방법을 신중하게 표준화하여 모든 부대에 배포했습니다. 막산의 금속 드럼에 넣어 소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절차가 되었으며 특히 민감한 문서에는 수동 파쇄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군시설 인근 강, 운하, 항구에 전체 기록 보관소를 조직적으로 투기하는 방식도 병행되었습니다. 파기 작업은 고위 장교들의 직접적인 감독해 수행되었으며 장교들은 배정된 자료의 완전한 폐기를 인증하고 명령 이행 여부를 직속 상관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 작전은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효율적이어서 나중에 SKF 연구자들은 위안부 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원래 기록의 90% 이상이 항복 직후 3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수적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량 살상의 효과는 일본 계획가들이 통제할 수 없는 작전상의 요인들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 연합군의 특정 작전, 전구 징역 속도가 예상치 못하게 빨라져 일본군이 기록 파기를 완료하기도 전에 일부 시설이 점령당했습니다. 여러 지역에 버려진 군사시설을 점령한 미군, 호주군, 영국군은 사건의 급속한 진격이나 전투지역의 병참상의 제약으로 인해 일본 관리들이 파기하지 못했던 상당량의 문서 조각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라바울에서 호주군은 여성 교대 근무에 대한 부분적이지만 상세한 명부를 발견하고 보존했습니다. 이 명부에는 완성된 회계 양식과 철도 수송 명령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는 이 시스템이 정식 군사 작전으로서 기능했음을 직접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사이공에서는 일본 행정시설을 점거한 영국군이 고정된 기지에서 완전한 작전 매뉴얼을 징발했는데 여기에는 의료검사, 교대제, 징계 절차, 지휘체계에 대한 매우 상세한 프로토콜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이 시스템이 일본군 조직에 완전히 통합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SK 부대가 경성 현재 서울에서 회수한 문서에
민간 계약자의 명목상 명단, 시스템에 직접 연결된 위장 기업에 대한 정보, 요코하마 정금은행을 통해 이루어진 은행 거래에 대한 자세한 기록 등 모집 네트워크에 대한 귀중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 시스템이 일본 국가의 재정 구조에 통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회수된 기록물은 신중하게 보존되어 연합국 전문기록보관소로 이관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위안부 제도에 대한 역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호주 전쟁기념관, 영국군 기록보관소와 같은 기관에 보존된 기록물은 수십 년 후 독립적인 연구자들이 위안부 제도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중요한 측면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록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문서의 체계적인 파기와 더불어 최고사령부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증인으로 제출될 수 있는 생존 여성과 민간 협력자들의 신원을 제거하거나 가리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세심한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살아남은 많은 여성들은 완전히 위조된 신분증 발급을 통해 새로운 신원을 채택하도록 위협받거나 모지, 사세보, 마이즈루와 같은 일본 항구의 기록 보관소에 고의로 공식 문서 없는 귀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기록 보관소에서는 점령지에서 대량으로 귀환한 민간인과 군인들이 처리되었습니다. 이 절차는 시스템 참여에 대한 관료적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특정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개별 착취 사례를 기록하려는 향후 조사나 법적 소송을 크게 방해하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원에 대한 문서상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것은 법적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지역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 SCAP의 기밀 보고서는 일본군 귀환 처리를 위해 설치된 연합군 검문소를 우회하는 완전히 비공식적인 해상 경로를 통해 수행된 수많은 비밀 송환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공식 항복 이후 점령지에 남아있던 일본 장교들의 지휘하에 진행되었으며 공식적으로는 일본군 귀환을 위한 병참 호송대의 여성들을 비밀리에 태웠지만 실제로는 잠재적 목격자를 배제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은밀한 대피 경로로 기능했습니다. 증인 제거에는 단순한 신원 은폐나 비밀 송환보다 훨씬 더 과감한 방법들이 포함되었습니다. 1946년 영국 군사정보 보고서에는 시스템 운영에 직접 관여했던 중간급 인사들에 대한 사법 외 처형 사례가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신병 모집 서류를 처리했던 중간급 관료, 건강검진에 참여했던 민간 의사, 그리고 작전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고위 공무원 기소에서 핵심 증인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지역 협력자들이 포함됩니다. 버마와 말레이 반도에서 영국 정보요원들은 여성 모집 및 이송에 일본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민간인들의 조직적인 실종을 면밀히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제거는 공식 항복 후에도 점령지에 비밀리에 남아있던 전직 일본 장교들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작고 구획된 감방에서 작전을 수행하여 향후 법적 책임을 묻거나 이전 정권의 고위 인사들을 위협할 수 있는 흔적을 지웠습니다. 동남아시아 주재 일본 공관은 외무성으로부터 일본 정부가 군 위안소 운영에 공식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활동을 정부의 허가나 인지 없이 운영하는 민간 기업가의 사적인 활동으로 규정하라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카르타, 마닐라, 양곤, 방콕에 있는 대사관과 영사관은 임시 비자, 일본에서 발급한 고용 계약서, 그리고 일본 정부를 여성들을 군사지역으로 대량 이송하는 행위와 공식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모든 출입국 관련 서류의 모든 기록을 파기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파괴에도 살아남은 외무부 내부 전보에는 영사관 직원들에게 연합국 연구원들의 이주 관련 파일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연합군 최고사령부 SKP 검사단 도착 전에 모든 기록 보관소를 선제적으로 폐쇄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 대사관은 항복 직후 중요한 몇 달 동안 기록 열람을 막기 위해 전쟁 피해나 안보 우려를 이유로 모든 행정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은폐 작전에는 군 재정에 비축된 자금을 직접 지불 및 기타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통해 관련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본 재무부 기록보관소에 우연히 보관된 1945년 10월 내부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긴급 군사 예산의 상당 부분이 공식적으로 보안작전 종료 예산으로 지정된 특별 프로그램으로 전용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민간 중개인에게 상당한 양의 일회성 지급, 위장기업의 계약 청산 가속화, 그리고 특정 장교들에게 특별 보상을 제공하여 시스템 개입에 대한 침묵을 지속하도록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재무 기록에 따르면 1945년 11월 중 오사카와 고베에 있는 은행의 개인 계좌로 최소 12건의 상당한 금액의 은행 송금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한국과 중국 본토에서 해당 체제에 참여했던 민간 계약자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포모사와 만주에서 정기 항로를 운항하던 두 해운 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지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과 연합국 또는 국제당국의 향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에 대한 보상으로 보입니다. 사법의 생략, 전쟁 이후 만들어진 불처벌. 위안부 제도의 범죄에 대한 불처벌은 무지나 전후 국제법의 기술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 특히 미국이 의식적이고 전략적으로 내린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설립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IMFT는 노예제, 강제 추방, 반인륜 범죄와 같은 범주에 위안부 제도를 포함할 만큼 광범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T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난징 대학살 당시의 집단 강간과 같은 일부 성범죄는 기소되었지만 국가정책의 일부가 아닌 개별 행위로 취급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위안부 제도는 체계적인 성격과 공식적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법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 기밀 해제된 문서들은 재판소 검찰이 이러한 범죄들을 기소 대상으로 고려했지만 적절한 법적 정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유로 기각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실제로는 냉전의 지정학적 이익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 일본을 동맹국으로 신속하게 재건해야 했고, 이는 위안부 제도에 직접 책임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일본의 행정 및 군사기구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 관리들은 적극적으로 보호되었으며 한국이나 필리핀과 같은 국가로의 인도를 막았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그들을 기소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사실상의 면책권을 대가로 정보작전의 정보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외교적 차원도 포함했습니다. 국무부 문서와 양자회담 의사록은 이 문제의 배제를 군사협력 약속으로 교환하는 협상 과정을 보여줍니다. 1951년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후 새로운 국내 법률 체계는 피해자들의 모든 사법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재향군인 배상법과 같은 법률은 여성 노예를 의도적으로 제외했고, 개정민법은 1945년 이전에 저질러진 행위에 대한 소송을 금지하는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조약과 같은 양자 조약으로 이미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모든 민사소송을 체계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 중 상당수는 강갑하에 체결되었고, 아시아 정부들은 위안부 제도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접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법적 인정 없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면 법적 또는 국제적 판례를 만들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문서 기밀 해제를 통해 은폐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연합군 점령사령부 SKIAP의 명시적인 지시, 피해자와 가해자 명단의 의도적인 누락, 그리고 이러한 범죄 기소의 위험성을 평가한 내부 보고서는 불처벌이 지속적인 정책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일부 전직 시스템 관리자들은 새로운 신분으로 정은되어 전후 일본의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하여 일본 정부는 제한적인 인정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1992년
일본 정부는 성노예 제도의 존재를 부분적으로 인정했지만 성노예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부적절한 징집과 같은 완고거법을 선호했습니다. 이후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국가로부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간접보상 제도인 아시아여성기금 1995, 2001년이 설립되었습니다. 많은 피해자 단체들은 이를 실질적인 배상을 회피하기 위한 책략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후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네덜란드 등의 국가와 체결된 조약에는 향후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제공된 보상은 제한적이었고 항상 국가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위안부 제도의 불처벌은 지정학적 이익, 제한적인 법적 판결, 그리고 행정부의 침묵이 결합된 조율된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세기 가장 조직적인 범죄 중 하나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보다 전후 국제 질서의 안정을 우선시했습니다.